같이 영화 이야기 나눌 윤정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전손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해하실까봐 저희는 오늘 의상 컨셉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고 너무 깜짝 놀라면서 둘 다 오라이트라는 것에 엄청나게 놀랐는데요. 짝사랑 세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배우들의 경우도 그렇고 감독과 각본가의 이름 때문에 기대를 하신 작품일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찬찬히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소니 씨 영화 보기 전에 어떤 영화로 기대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대부분 멜로 영화를 상상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전체적인 톤앤매너 어떻게 생각하셨을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비슷한 또래 새 배우가 주인공이라는 점에서도 좀 구상하게 된 것들, 예상하게 된 것들 있을 것 같은데요. 제목이 짝사랑 세계여서 저는 예고편을 봤어요. 저도 사실 유명하시니까 사카모토 유지 각본이고 도이 노부히로 감독님의 전작도 좋아했어서 예고를 찾아봤었는데 예고를 보고는 저는 세 자매가 먼저 간 엄마를 짝사랑하는 세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내가 좋아할 것 같은 영화야 막 이러면서 너무 빨리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시작되고 약간 어디로 가는 거지? 하다가 나중에 이걸 알고 완전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좀 한 방 먹은 느낌이었고 근데 나이대가 어떻든 간에 또래 배우들이 3명, 4명 이렇게 뭔가 다 같이 몰려 나오면 뭔가 그 나이 때 에너지가 되게 진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더욱이 너무 파릇파릇하고 에너제틱할 나이에 여자 배우들이 셋이서 계속 붙어 있으면서 나오니까 그냥 그들만의 공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기분 좋은 광경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이미지를 보면 이 영화를 이미 내가 좋아하고 있다라는 착각이 들게 하는 영화들이 있죠. 근데 이 영화는 포스터랑 스틸 공개됐을 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잘은 모르지만 굉장히 내가 감정적으로 동화될 만한 어떤 이야기이겠다라는 기대와 짐작을 가지고 저도 보게 된 작품이고요. 차차 이 작품에서 어떤 감흥들을 얻었는지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일단 제작진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도이 노부히로 감독, 사카모토 유지 각본가는 한국에도 팬층이 굉장히 두터운 일본의 창작자들인데 각각 감독과 각본가의 작품 중에 좋아하는 게 있어요? 두 분이 같이 작업하시는 것도 좋고. 저는 도이 노부히로 감독은 꽃다발 같은 사랑을 했다를 보고 이름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 영화가 최근 한 4, 5년간 저 사실 어릴 땐 멜로 영화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잃어봐야지 소중한 줄 아는지 이제는 멜로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사실 조금 희소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고프거든요. 좋은 멜로 영화를 보고 싶고 나도 사랑 이야기를 보면서 막 가슴이 간질간질하다든지 눈물이 난다든지 이런 감정을 느꼈던 게 좀 항상 그 그리운 상태가 디폴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꽃다발 같은 사랑을 했다가 나왔을 때 일단 스다와사키의 연기가 너무 궁금했고 또 우리가 좋아했던 드라마? 스다와사키랑 그 여자 배우랑 꽁트가 다시 시작. 꽁트가 시작된다 에서 연기를 너무 잘했던 배우들이라 그 둘이 같이 나온다고 해서 찾아봤었고 영화도 너무 좋았어요. 오랜만에 너무 좋은 멜로 영화를 봤다 같은 기분이었고 사카모토 유지 각본가는 정말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저는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본 여자 배우를 꼽으라면 저는 미츠시마 히카리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된 작품이 그래도 살아간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미츠시마 히카리가 정말
정말 미치신 연기를 하시는데 연기를 정말 잘해요. 그래서 그것만 보려고 막 2번, 3번 돌려봤을 정도로. 근데 그것도 그 사카모토 유지 각본이더라고요. 사실 영화보다도 드라마들이 좋았던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이 영화를 작업하기 이전에 방금 소니 배우가 언급하신 꽃다발 같은 사랑을 했다에서 각본가와 감독으로 호흡을 맞춘 바가 있죠. 그리고 도이노 코이로 감독은 사실 한국에서 굉장히 잘된 멜로 영화를 여러 편 연출한 감독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을 만한 것이 지금 만나러 갑니다. 한국에서 리메이크가 되기도 했던 그 작품도 있고 사토시 주연의 눈물이 주룩주룩 같은 작품도 도이 노부히로 감독의 작품이죠. 그리고 사카모토 유지 같은 경우는 멜로드라마를 많이 썼죠. 도쿄 러브 스토리 같은 작품도 쓰고 또 잊을 수 없는 콰르텟이라는 작품도 있고요. 사카모토 유지의 결은 크게는 두 카테고리인 것 같아요. 물론 각본가의 어떤 성향과 작업을 카테고리로 뭐 칼같이 나눈다는 게 애초에 좀 불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멜로드라마의 결이 있고 약간의 사회적인 이슈를 더한 작품들이 있죠. 그게 이제 고레데로 카즈와 같이 작업했던 영화 괴물이라던가 한국에서도 역시 리메이크가 됐던 마더라는 드라마 같은 것이 또 사카모토 유지의 한쪽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 두 사람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에는 당연히 어떤 강력한 멜로의 기운 같은 것을 예상하고 기대할 수밖에 없는 사전 지점들이 있는 것 같고 도이노 부이로 감독은 사실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영화가 너무너무 크게 히트를 했기 때문에 그 영화를 만든 이후에 그 벽을 절대로 작업으로 넘을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상대로 스스로 인식하는 자기의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랬다가 꽃다발 같은 사랑을 했다가 너무너무 잘 됐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으로 좀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다시 한번 영화를 만들어 볼까요? 라는 어떤 결심이 선 뒤에 제작한 것이 이 영화고요. 사실 이 작품은 사카모토 유지가 아무 뭐 아이디어도 이야기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 세 배우를 주연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 라는 바람에서 출발한 영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 주연 배우도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냥 캐스팅을 수락하고 그 이후에 조금 더 구체적인 제작이 진행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와, 정말 이름이 커진 분들에게는 정말 장점이 많군요. 커리어의 사이즈와 어떤 방향이 좀 달라진다고 할까? 물론 사카모토 유지는 히로세스지와 드라마 아노네에서 같이 작업했고 또 꽃다발 같은 사랑을 했다의 키요하라 카야가 또 2명 중에 한 명으로 등장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각본을 쓰면서는 세 배우 중에 누구 한쪽으로도 좀 치우치지 않게 거의 비슷한 비중의 캐릭터를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하고 이 캐스팅의 얘기를 들은 도이노 부이로 감독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런 조합이라면 절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반응이었다고 하고요. 진짜 그 조합만으로 예매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네, 여기도 뭐 몇 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간단한 플롯에서 출발을 했죠. 같은 집에 살고 있는 3명의 소녀가 있고 그런데 실은 죽은 사람이다. 이런 플롯에서 시작을 해서 이야기를 굴려나간 경우인데요. 가족, 그러니까 핏줄을 나눈 사람들이 아닌 공동체의 생활이라는 점에서는 사카모토 유지 전작인 콰르텟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도이노 코이로 감독이 여백을 좀 잘 살려놓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가령 후반부에 조금 등장하긴 했지만 이들의 12년의 공백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이들 사이에 유대감이 발휘됐는지 같은 것들은 조금 관객의 상상으로 맡겨놓는 공백의 연출이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짝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간질간질하죠. 평소에 이 단어에서 느끼는 감흥이 어떤 것들일지 좀 궁금하고 이 영화가 말하는 짝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뭘까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저 예고편에 배신당했다는 생각이 너무 커서 그런지 되게 일방적인 뭔가 이 세계를 떠나버린 누군가를 짝사랑하는 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반대인 거죠. 떠나온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짝사랑 이라는 걸 저는 관객분들이 언제 눈치채셨을지가 되게 궁금해요. 저는 기자님도 어느 순간에 아셨을지 궁금하고 이건 이따가 하기로 하고 근데 짝사랑이라는 단어가 왜일까 좀 슬프지만 이 배우들이
지나는 저 시기에 되게 어울리는 단어인 것 같아요. 당연히 어른이 돼서도 짝사랑 하겠지만 이상하게 뭔가 단어에 나이대가 있다면 짝사랑이라는 단어는 조금 어린 단어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소니 배우도 드라마에서 짝사랑을 경험하지 않았나요? 남자친구. 그래서 그 역할의 나이가 어릴걸요? 그리고 가장 최근의 작품은 아닙니다만 멜로무비라는 넷플릭스 시리즈에서도 그 주아가 짝사랑은 아닌데 사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약간 짝사랑의 결을 연기해본 경험이 있기도 하네요. 지금 떠올려보니까. 근데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짝사랑 같은 기분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두 번의 짝사랑을 작품으로 경험하신 셈이에요. 멜로드라마에 필요한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멜로에는 무조건 강력한 장벽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지금까지 고전이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가문이라는 넘을 수 없는 장벽 때문인 건데 저는 그래서 멜로드라마의 성격을 가진 작품을 볼 때 여기에서 세운 장벽이 무엇인가, 이게 어디에서 기인했는가를 좀 중요하게 보는 편이에요. 이 작품도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멜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짝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향의 마음이잖아요. 이건 되게 슬픈데 사실 엄청 큰 마음인 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점에서인 것 같아요. 보통 짝사랑이 닿아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모든 종류의 짝사랑이 다 그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몰라도 좋아.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해. 이 마음이 짝사랑인 것인데 운이 좋다면 실생활에서의 짝사랑은 같은 시공간에 어쨌든 있기 때문에 반쪽짜리 사랑이지만 뭔가 완성되는 느낌이 있죠.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마음을 어떤 식으로든 전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영화가 세운 장벽은 어떻게 해도 그 마음을 전달할 길이 없다라는 엄청난 강력한 제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제약의 측면에서 이 영화가 가진 멜로의 성격이 엄청나게 강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카모토 유즈는 실제로 이 이야기를 쓸 때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는, 혼자 사랑하는 웹불수의 짝사랑으로서의 마음도 생각했지만 우리가 성장기 때 겪는 마음들을 많이 생각했다고 해요. 이를테면 사회로 나오기 전에 우리는 아직 이 세계를 감각하는 게 조금 익숙하지 않잖아요. 좀 애매한 시기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성인도 아니고 청소년도 아니고 어딘가에 소속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공동체가 없는 것도 아닌 상태를 겪게 되는데 그렇게 세상에 던져지는 불안이라든지 여태까지 나와 관계 맺지 않았던 타인으로부터의 어떤 발현되는 공포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디에 속해야 할까라는 그 소속감이라든지 그래서 그렇게 사회와 연결되고 싶은 바람을 이 각본에 좀 담아서 짝사랑 세계라는 이야기를 생각했고 그것이 이 세계를 이루고 있는 근원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말하자면 이것은 사춘기나 청춘의 어느 시기에 대한 영화이기도 한 것이죠. 사카모토 유즈가 본인의 세계를 만들고 그 세계에 어울리는 대사를 정말 잘 쓰기로 유명한 각본가죠. 그래서 어떤 작품이든 그 작품이 통했든 통하지 않든 어떤 대사로 강력하게 기억되는 각본가이기도 한데 저는 사카모토 유즈의 모든 작품을 통틀어서 콰르텟에 나온 대사를 진짜 좋아해요. 그 대사가 뭐냐면 울면서 밥을 먹은 적이 있는 사람은 살아갈 수 있다라는 대사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볼 때도 대사들을 유심히 들었어요. 그런데 저의 마음을 가장 울렸던 대사는 삶과 죽음은 큰 차이가 없는 거야. 아주 조금 엇갈린 곳으로 이동하는 것뿐이지라는 대사와 인류는 아직 세계 일부만 보고 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어떤 세계가 훨씬 많다라는 것이 이 영화가 주고 있는 궁극적인 위로의 방식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어이없는 대사가 마음에 박혔는데요. 초반에 나오는데 조금 안다고 일일이 지적하는 건 좋지 않아 라고 하는데 뭐랄까 저 요즘 그런 기분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다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도 같고요. 그래서 뭔가 초반에 그 캐릭터의 입으로 그런 말을 하니까 뭐랄까 안 그럴게 하는 마음으로 나머지를 더 보게 된 것 같기도 해서 그 대사가 좀 재밌었어요.
창작자가 심어놓은 자기 변명 같은 대사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하는데 짝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이번엔 세계라는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도 사실 평소에 이 단어를 되게 많이 쓰는 편이더라고요. 제가 의식하지 못했는데 제가 원고를 쓰는 걸 보면 세계라는 단어를 엄청 자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나도 좋아하는구나. 이 영향이 어디서 왔을까를 생각해보면 전 사실 일본 문화인 것 같거든요. 그게 문학이든 뭐 영화든 세계라는 단어가 유독 좀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일본 문화에 이 말이 많잖아요. 세카이라고 하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이 단어는 대체 무슨 마음을 추동하는 단어일까요? 진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희가 다 일본어를 모르는 저도 세카이를 알 정도로 정말 많이 듣게 되잖아요. 일본 드라마나 뭐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더라도.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 세계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나름의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왜냐면 그 한국어에도 세계가 있고 세상이 있잖아요. 일본어에도 있어요. 세상이 요모노나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실 원래 세계는 좀 지정학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전 세계 이럴 때 쓰는 단어인데 사실상 문학이나 영화에서 쓰는 건 조금 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로서의 세계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활 양식, 뭐 어떤 자아가 생각하는 어떤 사회 이런 것들을 세카이라고 많이 부르는 느낌인데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근데 일본 문화의 근간이 보통 와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 한자로 쓰면 조화를 뜻하는 그 화자인데 이것도 예전에 제가 무슨 그 인문학 서적 같은 데서 읽은 내용인데 일본은 섬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 안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쟁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자국민의 화합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화로 와야 한다. 그러니까 조화를 지향하다 보면 삐죽삐죽 이렇게 나온 걸 다 깎아버리는 어떤 전체주의적인 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개인의 삶이 조화를 향할 수 없는 부분으로 깊어지고 그래서 오타쿠 문화라든지 기보세계가 좀 발달한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불교의 영향권에 있는 또 나라이기 때문에 불교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그 일본 불교에서 시공간을 뜻하는 단어가 세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인간의 마음, 시공간에 투영되는 어떤 것 이것을 세카이라고 부르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짝사랑 세계라는 것은 정말 일본의 어떤 분위기를 담아내는 제목이자 단어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하게 잘 지은 제목인데 한편으로는 그 나라의 정서를 엄청나게 잘 담은 제목이라고 느껴지기도 해요. 저는 지금 기자님의 얘기를 들으면서는 세상이라고 얘기하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이 느껴지고 세계라고 얘기하면 여기까지 이 세계고 그 다음이 있을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이것도 완전 저의 주관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뭔가 짝사랑 세상보다는 짝사랑 세계가 뭔가 띠처럼 그 세계도 이렇게 따로 존재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 좀 비장한 느낌도 있죠. 이게 뭐 소년 만화 같은 데서 쓰인다면 뭐 그런 대사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든 너는 이 세계에서 살아라 막 이런 식의 비장한 단어도 있고 세카이계라고 하는 그 일본 문화를 지칭하는 어떤 카테고리도 있죠. 그래서 세카이계를 해석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지만 가장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거는 예를 들면 신카이 마코토의 너의 이름은 같은 거. 그러니까 주인공들의 상대와는 상관없이 이들의 중간 과정을 다 건너뛰고 그러니까 일상의 문제라든지 감정적인 관계 말고 세계의 위기, 막 종말 이런 데에 맞서는 굉장히 커다란 세계의 문제와 직결되는 작품군을 세카이계라고 부르는 또 사조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일본에서의 세계, 일본 문화 또 영화, 드라마, 작품 안에서의 세계는 좀 특별하게 느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결국 이 세 주인공이 살아가는 세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이것과는 다른 세계라는 것도 이 영화의 중요한 전제인데요. 아까 잠깐 얘기 나눴지만 세 주인공이 죽은 사람이다라는 건 언제 눈치를 챘어요? 좀 슬그머니 챘다고 했는데 네, 저는 어떤 순간, 어떤 장면에서가 아니었던 게 이 영화의 좋은 포인트기도 했거든요.
뭔가 그 엄마 차에 있는데 아예 인식이 안 될 때 뭐지? 지금 무슨 상황이지? 싶으면서 그 다음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뭐랄까 되게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뭐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그림이 되듯이 그래서 그쯤부터 그 뒤까지 이렇게 흘러가면서 알아챈 것 같거든요. 언제 아셨어요? 저는 사실 처음부터 느꼈어요. 그 사쿠라가 집으로 막 갈 때 필사적으로 아무것도 안 닿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랑과 영혼 세대라서 그 접촉에 굉장히 영혼과 사람의 접촉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움직임이 좀 특이한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영화의 시놉시스를 떠올리게 된 거죠. 뭐 세 명의 소녀가 살아가는데 그들이 사는 세계가 뭐 조금 특별하다 이런 식의 표현이 떠올라서 저거 죽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힌트가 있었네요. 네, 그때부터 눈치를 챘고 사실 일본에서 개봉했을 땐 이게 다 밝혀진 상태에서 개봉을 했는데 한국 관객에게는 이게 약간 감춰진 상태로 지금 네, 저는 개봉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행동 양식을 보면서 너무 재밌는 캐릭터다. 사람들을 되게 싫어하나? 뭐 저렇게까지 적극적인 걸음걸이를 재밌다 하면서 그 여자애가 엄청 궁금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 하나하나로 저 사람을 이렇게 궁금하게 하는 건 좋은 연출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몰랐어요. 저는 접촉되면 사라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하나 닿으면 이 영혼이 뭐 환생할 수 없다던가 이를테면 그런 식의 제약이 좀 생기는 게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하면서 봤는데 이들이 살아가는 세계가 우리의 세계와 약간의 접점이 있고 붙어있는 사후세계라는 점이 이 영화를 굉장히 특별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뭐 방금 제가 언급한 사랑과 영혼을 비롯해서 림보라던가 사후세계를 표현하는 작품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 작품들과 비교하면 이 영화가 가진 특별함은 뭘까요? 죽은 사람들의 세계를 그리는 방식에서의 특별함. 사실 이 산 사람으로서는 죽은 사람의 세계가 항상 미지의 세계라서 되게 궁금하고 한 번쯤 그려보게 되는 세계잖아요. 근데 그 세계를 그냥 여기랑 똑같다고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그냥 보기에만 달리 보이고 그냥 여기에 같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죽음에 느끼는 공포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개는 그냥 여기서 그런 쫓겨나는 느낌? 여기서 사라지게 되는 느낌이 어떤 그 공포의 한 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같이 살아갈 수 있으면 나도 저 여자애들처럼 이 삶을 긍정할 수도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좀 오히려 새로웠던 것 같아요. 어떤 이 사후세계를 뭔가 적극적으로 그려낸다의 느낌이 아니라는 점이 맞아요. 사실 이 세 사람의 정체는 금방 탄로나기 때문에 그걸 미스터리의 동력으로 가져가는 영화는 아니라는 걸 오늘 보셔서 다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독특한 점은 사실 죽음의 이유가 정지가 아니다라는 점에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자랐잖아요. 12년간 실제로 뭐 몸도 자라고 성인으로서의 어떤 모습으로 자라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죽음이 정지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서의 재생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 이 영화를 보면 그런 궁금증이 생기죠. 이것도 아까 제가 초반에 언급한 감독이 일부러 열어놓은 어떤 공백에 해당하는 얘기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할머니가 되면 어떻게 되지?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건가? 혹은 어느 시점 정도에서 뭐 나이와 모든 모습이 멈추는 건가? 여기서 성장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 성장의 끝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도 좀 가지게 되죠. 그래서 저 사실 아까 그 명대사가 저를 정말 막아서가지고 그냥 아무 질문도 안 하고 보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너무 궁금한 게 옷을 어디서 나서 입는 거지? 진짜 옷이 너무 많아요. 또 빨래를 하고 널어. 세탁은 어떻게 하는 거지? 자꾸만 그 질문들이 막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약간 그렇다 치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치면 음식은 또 어디서 어떻게 조달해오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도 뭐 이 세계에 슈퍼가 따로 있는 건가 이런 생각 짜게 되는데 그게 이 각본에 어떻게 보면 좀 허술한 공백자 좀 동시에 치밀한 점이 그런 걸 일일이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좀 깔끔한 지점이기도 하죠.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옛날 영화의 장점들이 그런 거거든요. 약간 뭐랄까
그냥 밀어붙이는 거? 다 그걸 어떻게 내가 극장에서 아무리 이 스크린을 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입은 건데? 라고 해도 가잖아요 그냥. 어떤 그런 박력이 좀 멋있달까? 그쵸. 저는 이 영화의 사후 세계를 보고 굉장히 좀 안도하는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의 죽음이라는 게 소멸한 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못 보는 우리의 세계와 중첩되거나 혹은 가리워져 있는 어떤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이 영화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아이들이 세상을 떠난 사건을 생각해보면 사실상 이건 사회적인 참사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즈음에 어떤 뉴스 보도라던가 아니면 일본 사회에 굉장히 충격을 안기는 방식의 죽음이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 사회적인 참사가 불가피하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이 어린아이들의 아니면 나이와는 상관없는 그냥 너무나 안타까운 뭐 인재일 때도 있고 한국도 뭐 다리가 끊어지거나 뭐 백화점이 무너지거나 이런 식의 사회적인 참사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 참사를 이 세계관에 대변하면 좀 달리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렇게 죽어갔던 사람들, 생을 온전히 자신의 의지로 끝마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성장하고 일상을 누리고 그들이 우리를 그리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계가 있다라는 저는 이 영화에서 사회적인 메시지가 강하지 않아도 온전하게 깔아놓은 사카모토 유지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 참사와 연결지을 때, 사회적인 공감에 연결지을 때 이 영화 훨씬 좀 넓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문들이 생겼을 때 이 영화가 밉지 않았던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영화를 보러 올 때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냐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어떤 세계를 여기에 만들어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나도 지금의 세상도 많이 변했구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떤 뭐 영화든 책이든 이 가상의 세계의 이야기를 맞이할 때 내가 조금은 더 순진해지고 좀 뭐랄까? 약간 터무니없는 이야기에도 그냥 푹 빠져서 볼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러면 조금 더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더 많아지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처지가 돼봐야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여기서도 이 세 명은 유령이 됐기 때문에 링의 귀신을 이해할 수 있죠. 뭐 계속 혼자여도 저렇게 됐을지도 몰라. 뭐 저 사람은 뭘 먹었을까 이런 식의 시각도 죽은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짧지만 재미있는 부분들이었던 것 같고요. 여기서 세 주인공이 자기 나름의 할 일, 그러니까 직업 같은 것들을 정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도 굉장히 재밌죠. 누군가는 회사원을 택하고 누군가는 동물원에서 일하는 걸 택하고 또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직업을 만약에 고를 수 있다면 순희 씨는 뭘 할까요?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걸 하면서 성장할까요? 거기서 연기를 하고 있으려나? 아무도 안 봐주는데? 너무 잔인한데 그건? 너무 어렵다. 근데 저는 저 너무 썩어빠진 어른인 것 같아요. 상상이 안 돼. 못하잖아요. 그 돌고래 밥 주는 것도 내가 갖다 놨는데 없고. 그럼 난 저렇게 착하게 이 세계를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화가 안 나지? 저는 동물 돌보는 일 했을 것 같아요. 동물은 혹시 볼 수 있... 그러니까 거북이는 볼 수 거북이처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사람들을 나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세계에 속한 어떤 구성원들 중에는 나를 인식하고 있다는 감각을 느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나의 존중감을 느끼기 위해 그래서 사쿠라가 아마 저렇게 동물과 같이 하는 무언가를 택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사쿠라의 분량이 조금 더 있었으면 그 동물과 교감하는 방식이 실제로 나왔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게 아마 세 사람이 같이 보는 거북이 정도로 대체된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요. 한편으로 이 영화는 떠나간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 중에서도 텐마, 유카의 엄마, 그리고 이들을 죽였던 가해자까지가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남겨진 사람들을 그리는 이 영화의 방식은 어떻게 느꼈어요? 뒤로 갈수록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열이
와닿았는데 그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왜 남은 사람들은 이거를 언제부터 정했는지가 궁금했는데요. 순간 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내가 있지 않으면 돼 하는 생각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전 세계의 공통적인 어떤 미신 같이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다 안 잊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들이 그걸 어떻게 느꼈을까의 소회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 좀 그 마음이 궁금해졌었어요. 이들이 나를 여전히 이렇게 뼈 시리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한테는 어떻게 와닿는 일일까? 그런 게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기존의 작품들이 떠난 쪽 혹은 남겨진 쪽 중에 하나를 조금 더 주되게 그리는 게 사후세계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영화는 어떤 면에서는 좀 기계적인 공평함을 주는 듯한 느낌 같은 것도 받았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다가 후반에는 남겨진 사람들 혹은 이들을 죽게 만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입장도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넓게 보면 텐마와 유카 엄마의 마음도 결국엔 짝사랑이죠. 그러니까 유카 엄마가 전해줄 수 없는 초승달 쿠키를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널 정말 사랑했어, 너를 잊지 않고 있어 라는 마음을 아무리 전하고 싶어도 사실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말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저 세계에서 이 세계를 그리워하면서 보호해주고 싶어 하지만 그 마음이 닿지 않는 짝사랑과 사실은 역방향의 짝사랑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 모두의 마음을 짝사랑으로 이야기하는 작품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가해자에게 이유를 물어보고 싶어하는 사쿠라의 마음은 사실 넓게 보면 짝사랑이라기보다 미련 같은 거죠. 그러니까 풀어내지 못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풀지 못할 어떤 숙제를 받아든 존재의 입장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소년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의 터치지만 영화에서 중요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본격적으로 그러진 않지만 되게 중요한 하나의 요소처럼 영화가 가지고 있는 면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타인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어떤 서늘한 전제가 이 영화에 깔려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것도 좀 별로인 마음이긴 한데,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영화가 뭐 단죄하려는 의지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가해자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것도 영화가 선택한 좀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게 초반에 궁금했는데, 배우들이 보통 직감이 엄청 발달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나 눈에 안 보이는 뭔가를 문득 직감한 적이 있는지 궁금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왜 그 센서등 같은 데서 불이 켜지면 뭔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듯이, 혹시 소니 씨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어요? 뭔가를 직감하는 순간? 저 그럼 못 살 것 같은데요? 난 배우가 아닌가? 없어요. 있으세요? 저는 센서등 같은 거?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여기가 차가워. 왜? 그냥 뭐 느낌상. 그러면 이럴 때는 가끔 있죠. 흔하진 않지만. 근데 저는 겁이 너무 많아서 만약에 그걸 느꼈어도 뭔가 센서링 이상했으면 고장났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빨리 치워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느낀 순간이 있었어도 절대 기억 못해요. 지금 제가 최근에 겪었던 진짜 재밌는 일이 떠오르는데, 그 얘기를 하면 너무 사담이 돼서 이따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그건 진짜 무언가를 경험한 일이긴 했는데, 어쨌든 만약에 소니 배우가, 물론 단어가 이상하지만 자연사 하시겠지만 감사합니다. 네, 다른 세계에서 이 세계를 바라본다면 뭘 짝사랑하고 그리워하게 될 것 같아요? 이 주인공들처럼 눈에 다 보여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워하는 게 어떤 것들일까요? 저는 지금도 나는 왜 이렇게 뭘 같이 하고 싶어 할까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많이 했거든요. 내가 맛있으면 같이 먹고 싶고,
좋은 걸 보면 같이 보고 싶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얼마나 좋은지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고가 저의 그 행복과 기쁨의 크기를 엄청 좌우해요. 그래서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커서 돈을 잘 벌고 싶다. 왜냐면 내가 좋은데 맛있는 걸 먹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싶어서, 그러지 않으면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그 같이라는, 그 함께라는 감각이 너무 그리워서 못 버틸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좀 같이 있다면 두 명이라도 이렇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면 좀 나을까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너무. 사실 최근에 그런 걸 느꼈는데 어디서 느꼈더라? 대본을 보고 느꼈던 것 같은데, 정말 말이 통하는, 그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 한 명이 있다는 거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를 정말 실감한 기억이 최근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도 사실 너무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이 세 명이 서로가 있음으로 이 생활을 뭔가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너무너무. 그냥 그래서 여전히 뭐 영화건 책이건 이런 허구의 세계를 저는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냥 누군가가 알아준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조금은 견딜 수 있어지는 그런 게 확실히 전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한 기억에 대한 얘기도 나눠볼까요? 텐마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사키는 사실상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 애한테는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내가 기억하지 않으면 그 애가 사라져버릴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기억과 존재의 상관관계도 우리가 참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연결되어 있는 가치관이잖아요. 그 존재를 진짜 상관관계를 믿어요? 기억과 존재의 상관관계? 남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한 것 같아요. 뭔가 저도 어른이 되어가면서 많이 현실적이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떠난 사람을 떠올릴 때 뭐랄까 좀 이제는 오히려 나를 더 위로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기억한다는 게 그쪽의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되게 고집 부리는 어떤 명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줘. 제발 그렇다고. 저는 이게 산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느냐,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느냐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산 사람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잊혀졌지만 존재할 수는 있거든요. 내가 살아있는 한. 그러니까 기억이 없다고 존재가 사라지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이미 죽어버린 존재를 생각할 때는 그 존재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록을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예전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어떻게 살아갔는지, 또 이런 인간사 안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자꾸 기록하려는 이유는, 이렇게 남겨두지 않으면 그 존재가 세상을 살아갔던 존재였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그것을 뭐 이렇게 죄를 뿌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뭐 봉안당 같은 데 이렇게 모셔두고 그 사람을 기억하는 장소를 만들잖아요. 그것도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고 당신 삶에 내가 증인이라는 표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그 사람이 잊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산 사람의 의무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 사람의 인생을 증명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저도 하는 편입니다. 인상적으로 언급하고 싶은 장면들도 한번 얘기해볼까요? 저는 항상 그 배우들에게 궁금한 것은 배우로서 인상적인 장면과 관객으로서 인상적인 장면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이 영화의 경우는 어땠어요? 네, 항상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언제부턴가 사실 완벽하게 관객의 입장에서 영화를 보는 게 안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정말 초반에 갑자기 확 홀린 듯이 몰입을 해서 정말 관객인 채로 끝까지 보게 된 영화를 보면 너무 소중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내가 이 영화 자체보다 그 배우한테 더 집중을 하게 될 때 오히려 좀 이런 다른 장면들을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아무래도 그 보이고 보이지 않고의 트릭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배우들은 이 거짓말을 진짜라고 믿고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보이는 것인데 없는 것인데 그래서 그 촬영을 계속하면서 약간 되게 헷갈릴 것 같은 거예요. 특히 그 극본을 보고 이제 거기에는 있지 않은 미사키를 느끼면서 읽잖아요, 대사를. 근데 촬영장에는 미사키가 또 있고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연기하기 되게 어려웠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텐마의 얼굴이 좀 익숙하다고 느끼시지 않으셨어요? 최근에 국보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 얼굴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 잊었어요? 왜 잊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좋았는데? 요코하마 유세의 춘스케를 연기했던 배우죠. 그러니까 혈통을 타고난 가부키 배우를 연기한 지금이라도 인식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와 진짜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게 사람이 뭐랄까 풍족함과 아님을 이렇게 하면은 그 달라 보이나? 너무 신기하다. 그쵸. 그리고 거기는 또 가부키라는 조금 특수한 뭐 상황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배우도 여기 나온 3명의 주연 배우와 동등하게 혹은 마찬가지로 정말로 차세대로서 기대되는 배우다라는 생각을 방금 언급하신 그 장면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저는 이 3명이 감정적으로 어디선가 한 번은 무너질 텐데 그게 대체 어딜까를 궁금해하면서 영화를 봤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무슨 클린 앤 클리어처럼 밝고 그냥 깨끗하게만 클린 앤 클리어 여러분 아세요? 안 나오나요? 죄송합니다.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그런 화장품 브랜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카피 자체가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는 거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톤으로 간다면 이 영화를 솔직히 좋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감정적으로 확 나를 쳐주는 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저는 첫 번째는 그 쿠키 장면에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카가 그 엄마의 쿠키를 보면서 절대 그 말이 닿지 않을 텐데 엄마 나는 초승달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보고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파트 복도에 뛰쳐나와서 이래서 유령들이 저주를 거나봐 이렇게 빨리 죽을 거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어라고 자기 존재를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마저 부정해버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순간이 굉장히 아프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복도에서 울면서 서로가 서로의 눈에만 보이고 서로가 서로를 달래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리고 이후에 그 초승달 엄마의 소뜨가 발견되기도 하잖아요. 이런 지점들을 사카모토 유지가 참 잘 심어놓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던 대목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마지막 합창 장면 오셨나요 혹시? 울진 않았습니다. 저는 통통 울었어요. 이 가사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가사가 이 합창 장면이 주는 엄청난 위로도 사실 있죠. 어떤 느낌이었나요? 근데 진짜 그게 참 그 합창이라는 것에도 이상한 뭔가 영혼을 어루만진 뭐 그런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순수한 목소리들이 합쳐져서 뭔가 간절한 걸 전하는 것 같은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또 그 옷도 똑같이 맞춰 입었잖아요. 그 어릴 때의 그 모습 그대로 왔잖아요. 참 사실 영화를 보는 내내 이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너무 갑자기 와닿더라고요. 그 모습인 채로 뭔가 끝난 삶이. 그래서 그 장면이 아무래도 이 보시는 관객들 모두에게 좀 오래 남을 장면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저는 분명한 동기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절대적으로 동일한 하나의 목표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 이 장면 찍고 싶어. 이건 쓰는 사람과 찍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하는 어떤 얘기일 것 같은데 아마 두 명의 창작자는 이 장면을 만들고 싶어서 영화를 만든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노래로 뭔가 하나가 너무 되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합창이라고 하는 건 손희 배우가 지적한 것처럼 굉장히 묘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즐거움으로 부른다라는 점에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하게 네. 홀리하고 네. 뭔가 성스러운 그래서 그렇게 웃으면서 부르는 게 자꾸 슬퍼요. 맞아요. 그래서 합창할 때만 울면서 합창단이 부르진 않잖아요. 아무리 슬픈 노래여도 아베 마리아 같은 노래를 해도 다 같이 막 이렇게 표정을 주면서 그래서 그 합창이라는 행위가 주는 일단 감흥이 있는 것 같고 또 목소리는 바람이라고 하는 이 노래로 원제가 그러니까 코에와 카제가 되겠네요. 이 노래 가사를 또 사카모토 씨가 직접 썼는데 이 가사가 일단 너무 좋죠. 그래서 그 안부를 전하고 싶은 마음, 잘 지내, 잘 지내야 돼, 다시 만나자 이 이야기를 전하는 그 가사가 너무 아름답다고 느꼈고 다 이렇게 합창단으로 쭉 서 있다가 갑자기 돌연 무대에서 셋만 서서 노래하는 것 같은 장면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 장면의 가사가 옥상에서의 밤, 굴뚝에 걸린 달, 내일 꿈꾸며 손을 잡아봤어. 나는 지금도 이곳에 있어. 라는 가사에서 그 화면으로 바뀌는데 그 지점의 전환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합창 장면이 나올 때부터 나 이거 울겠는데? 나 지금 큰일 났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가사를 보면서 이 합창 장면을 보니까 그 가사를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고 있는지 그 눈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 새 성인 배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전하지 않는 안부를 저렇게 최선으로 전하고 있는 그 마음에 울컥해버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구성이 정말 좋았다는 생각이기도 해요. 시간이 조금 늦어서 오늘은 많은 질문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영화 보시면서 손희 배우와 같이 좀 이야기 나누고 싶으셨던 분에게 마이크를 몇 분을 그래도 전달해 드릴까요? 중앙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전달 드립니다. 저요? 질문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드레스코드 얘기하셨잖아요. 처음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카메라는 들었는데 두 분이 찍혀서 안심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현재 방황하고 있는 유령 같은 청춘들이나 아니면 제2의 전선인을 꿈꾸는 존재들에게 로렉터를 가지고 싶다면 어떤 내용으로 가지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지금 말하는 건 다행히 닿을 수 있어요. 전할 수 있는 말과 마음입니다. 근데 또래 친구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할 때 베스트셀러가 그거 흔들려야 청춘이다? 흔들려서? 뭐야 왜?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니 그니까 자꾸 원래 아픈 거라고 하니까 아파야 될 것 같은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 즈음에 그런 책도 나왔잖아요. 뭐 1000번은 흔들려야 그래서 어울리는데. 헷갈렸나 보다. 핑계 대주고 아니 근데 그래서 또 청춘은 아파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내가 청춘을 지나고 나서 아프면 늦은 느낌이고 내 아픔이 철없게 느껴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방황이라는 거를 평생 하게 될 것 같거든요. 뭔가 직업을 찾고 내가 연차도 쌓이고 내 주변에 사람들도 생기고 한다고 해서 그 방황이라는 게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에는 결국 내가 이 방황이 계속 간다는 걸 인정을 진짜 하게 될 뿐이지 뭔가 어느 지점에 도착하는 순간은 없다고 생각해서 저도 계속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다 밖에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사회적 참사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각자 이 나이 때 겪었던 사회적 참사를 떠올리게 하는 면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월호 사건 같은 참사가 있을 때
그때 학창 시절이던 세대가 지금 이제 성인이 됐죠. 그러니까 95, 6년생 정도일까요? 그 친구들이 이 영화를 볼 때 어떤 종류의 위로를 받게 될까 이런 게 참 궁금하기도 하고 더 어린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위로는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어떤 것을 보고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아무거나 말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다 너무 그 사회적인 민감도가 높은 시대라서 말을 가리고 나의 어떤 정치적 올바름이나 신념을 계속 점검하고 이게 너무 그 20대 혹은 10대부터 너무 강요받는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중년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할 말을 너무 많이 삼켜야 돼요. 생각나는 모든 말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저는 아무 말이나 막 하고 후회도 해보고 마음에 남기는 거 없이 얘기를 꺼내서 반응도 보고 만약에 그게 잘못된 거라면 뉘우치기도 하고 말을 많이 꺼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이렇게 전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어른이 해줘야 되는 이야기는 진짜 이런 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옳고 어디로 가면 빠르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진짜 내가 한 실수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왜냐면 좋은 얘기는 저도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한 얘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질문도 있으시면 받아볼까요? 앞줄에 나란히 손드셨는데 일단 네 먼저 손든 분께 마이크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그 텐마와 미사키는 음악과 연극이란 예술로 애도하고 마음을 치유하잖아요. 그 배우님과 저널리스트님도 예술로 마음을 치유받은 경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햄릿 이야기 하실 것 같아요. 해주세요. 그 최근에 클로이 자오 감독 연출, 제시 버클리 주연의 햄릿이라는 작품을 보고 예술 작품이 사람을 위로한다는 게 어떤 건지 그 마지막 장면에서 엄청나게 통감을 했어요. 그래서 대신 울어주는 거. 사람이 울 수 없을 때 예술의 형태를 빌려서 대신 마음 아파해주는 거. 이게 어떤 통감의 과정이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차원의 치유도 필요하지만 공동체의 통감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햄릿의 마지막 장면 지금 떠오르네요. 그 함께함으로써 하는 그 위로가 되게 힘이 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거 사실은 실제로는 해줄 수 없어도 이 안의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이런 거에서 받는 위로가 오히려 더 진하고 강할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햄릿을 보고 받은 게 너무 컸는데 그럴 거라고 예고했던 분이 이분이셔가지고 그냥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차원의 것도 하나 생각이 나는데 이거는 제가 너무 좋아해서 제가 좌우명으로 삼는 말 중에 하나예요. 이 얘기를 여러 번 한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떠올리면 그 영화가 좋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위험한 지점이 많은 영화고 한데 제가 어릴 때 주드 에파토 감독 코미디를 진짜 좋아했는데 소위 화장실 유머들이라고 부르면 되게 지저분한 유머 영화들이에요. 지금 다시 보면 막 나 이런 걸 왜 좋아했지 막 싶은 영화들인데 그 중에 제목마저 좀 미심쩍은 사고 친 후회라는 영화가 있어요. 세스 로건 주연의 영화인데 이 문제 많은 주인공이 하룻밤 사고로 아이를 가지게 되거든요. 처음 본 여자랑 원나잇을 했는데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비전도 없고 뭐 하고 있는 일도 없고 그냥 뭐 엉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본인의 아버지에게 그 이렇게 식탁에 앉아가지고 정말 힘들게 그 얘기를 꺼내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 청년한테 어떤 질문을 하냐면 넌 인생에 비전이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 아들은 비전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가지려고 노력하죠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해주는 말이 보통 한국 드라마는 뭐 야식계가 밥상에 엎어지고 막 이럴 텐데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 잘 됐다. 인생은 네 비전 따위 신경도 안 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아 인생사 맘먹은 대로 되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저렇게 해주는구나 라고 해서 제가 한동안 실제로 그거 정말 좌우명 삼은 적이 있어요. 인생은 내 비전 따위 신경도 안 쓴다 라는 이야기를 그런 종류도 어떻게 보면 예술을 보고 위로받는 되게 이상한 순간이지 않을까요? 전혀 다른 경우이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 있는 것 같아요. 영화나 소설에서
정말 해괴망측한 인물을 만나게 될 때 이상한 위로를 받잖아요. 와,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냥 세상에는 없는 게 없구나. 그럼 다 그냥 생긴 대로 살면 되는구나. 그런 위로를 주고 싶기도 한 것 같아요, 항상. 그걸 보여주는 게 사실 예술의 기능이죠. 사람들이 감추려고 하는 것, 드러내지 않는 것, 혹은 뭐 공동체 생활 안에서 지켜야 될 어떤 기본적인 규칙 때문에 할 수 없는 것, 선을 넘는 것, 이런 게 다 예술 안에서는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더 과감한 시도로서 보여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이기도 하고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요즘은 뭔가 진짜 허락받은 인물과 허락받은 이야기만 만들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언제부턴가 이야기 안에서 하고 현실에서 안 할 수 있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바로 옆에 손 주셨던 관객분 마지막 질문하시겠어요? 저는 마지막까지도 그 라디오의 얘기를 믿고 이 세계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나라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를 그녀들이 제대로 실천을 못해서 그런 건가 막 그래서 이사를 가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 그런 마음으로 영화를 봤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 영화가 저를 너무 나 너무 때묻었다라고 깨닫게 만든 것 같아요. 왜냐면 돌아올 수 있으면 이제 이 세상은 어떻게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그리고 이 영화가 좀 너무한다고 생각했던 장면이 그거였어요. 그 아저씨가 het갈리는 장면 있잖아요. 알아보는 것 같다. 저 사람이 그 라디오 목소리 주인공인가? 했던 순간이 진짜 너무 미웠어요. 영화가. 저는 그 라디오에서 말한 사람대로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관객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게 어떤 설정인지는 감독이나 각본가가 구체적으로 얘기한 지점은 없는데 그냥 제 예상에는 물론 그분들도 그분들의 나름의 영적인 능력을 활용하는 거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왜 뭐 고스트박스 같은 걸로 대화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 세계에 있는 사람의 말을 전언할 수 있다라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 세계에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우연히 그 사람이 떠나지 않은, 그러니까 이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라디오를 전송하고 자기의 활동을 얘기하면 굉장히 흥미로운 상대가 될 것이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우연히 주파수가 맞아버린 거죠. 그래서 정말로 죽은 세계의 사람들이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방송은 아닐 것 같다. 그냥 무언가 호기심을 끌거나 아니면 그 본인의 영적인 능력이 실제로 있다고 믿는 사람의 어떤 방송 같은 것일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보았고 그걸 저렇게까지 간절하게 믿다니 역시 어릴 때 안타까운 사고를 당해서 자기들끼리 살아온 아이들의 세계의 사고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11시가 다 됐네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지금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할 텐데요. 오늘 짝사랑세계로 같이 관객들과 이야기 나누신 소감 끝인사로 들어보고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늘 까먹으시던데 차기작 얘기도 마무리로 인사해주세요. 네. 지금 저는 러브 어페어라는 넷플릭스 시리즈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제 인생 처음 해보는 류의 캐릭터라 너무 욕심도 많이 나고 긴장도 많이 되고 떨리고 근데 너무 신나고 너무 재밌고 너무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마무리하고 내년쯤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안고 열심히 촬영하고 있고요. 그 이후의 계획은 또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극장에서 이걸 보신 분들의 감성이 어떨지 저 되게 궁금해요. 오히려 이런 잔잔한 이야기를 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들이 제가 영화를 극장에서 보는 이유기도 한 것 같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잠깐 시간을 벌고 있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할까 했었어요. 그 노래 가사 중에 슬픔이 없는 세상이 있을까? 라는 가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런 세상은 없다라는 게 사실은 이 영화가 말해주고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슬픔이 없는 세상은 없지만 가사처럼 꽃이 설령 그걸 잊는다고 해도 씨앗은 기억할 거고 살아가는 기쁨이라는 게 어디에는 존재한다라는 것을 잠깐은 잊을 수 있어도 영원히 기억하게 되는 어떤 지점이다라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슬프고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야 될 일들이 있고 하지만 씨앗이 나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저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6월 24일에 개봉을 했는데 오늘 영화가 좋으셨다면 주변에 좋은 입소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이제? 네. 지금 간지러워가지고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감상이 궁금한 영화를 보면 검색을 되게 많이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서로 이 인터넷 세상 안에서도 뭔가 그런 감상을 주고받으면서 그게 추천이 되기도 하고 누가 이런 얘기를 써서 내가 이 영화를 보러 갔을 때 그 사람의 존재를 상상해보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영화가 좋으셨다면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더운데 극장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